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과학입니다. 오늘 18강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중단원 평가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강, 19강에서는 우리가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야. 18강 같은 경우가 19강보다 훨씬 길 거예요. 한 2배 정도 길 건데, 왜냐면은 소일단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원소 이런 것들은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 겁니다. 수업이 시간이 길다는 거,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지? 오늘 총정리하는 게, 선생님이 좀 말이 빨라요, 이럴 수도 있는데, 많은 내용을 이렇게 우겨놓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멈춰놓고, 이게 어디 교과서 어디를 말하는 거지? 내 필기노트, 어디에 적어놨지?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듣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잘 정리해 두신 다음에 계약하고 총정리 쭉 하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냈어요. 조금 어렵게 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강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 1단원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할 때 우리가 필기노트 작성했던 거 있잖아요, 그지? 그걸로 이제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는 14쪽입니다. 14쪽. 그래서 14쪽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여기서 배웠던 원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수소와 그 다음에 헬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야. 잘 안 보이면 본인 거 보세요.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쿼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쿼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입자더라. 그 다음에 쿼크와 같은 그 부류에 속하는 게 전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쿼크와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꼈었다. 음전하. 그래서 쿼크와 전자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은 기본 입자라고 불렀었다고요. 기본 입자.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하면 가장 작은 거, 그걸 이제 기본 입자로 했었던 거고, 이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 이 기본 입자부터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인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져서 원자가 만들어졌더라.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그림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고, 교과서에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점이 아니지, 그지? 한 점에서 뭐가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게 되더라.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폭발 그 당시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거지, 그지? 온도가 높은데 점점 부피는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부피는 확장이 되게 되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된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가 지났을 때에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가 지났을 때 쿼크끼리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빅뱅 이후 3분이 지났을 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핵이 만들어졌는데, 이 원자핵은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이었고,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고 꽤 많은 시간 38만 년이 지났을 때에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더라. 이때 만들어진 원자도 역시 수소와 헬륨의 원자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했습니다. 빅뱅 우주론.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했던 거야?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가모프라는 사람은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점점 우주의 크기가 커지더라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지, 그지? 호일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커지지 않는다, 확장하지 않는다, 팽창하지 않는다. 얘를 우리가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긴 거는 빅뱅 우주론이었지, 그지? 어떤 이론이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해, 증거. 그래서 이 증거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인가? 3대 1인 게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됐었지, 그지? 근데 이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되었더라 됐던 거고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같은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폭이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폭이 의미하는 게 질량이 많은 거더라.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를 알아냄으로써 빅뱅 우주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었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탐구 실험 밑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 그치? 그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자, 그 다음은 21쪽입니다. 우리가 21쪽에 해보기 아마 해봤을 거예요. 우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해서 가장 많은 거 두 가지만 외우자고 했었던 겁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는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 산소,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6개를 썼을 텐데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인 6개 맞나요? 이 6개 썼었을 텐데, 제일 많은 거 두 가지만 외워두자고 했던 거야. 산소와 탄소 두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더라. 그런데 이 우주, 지구,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은 다 빅뱅 우주론 이후로 만들어진 원소들이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봤던 거는 수소와 헬륨까지만 봤어요. 그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22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거는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했어. 네, 이런 원소들은 별의 탄생과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었던 거야. 별의 탄생과 진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게 별은 어떻게 탄생하느냐에 대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뭐가 형성이 돼? 가스, 구름이 형성이 돼. 근데 대폭발로 인해서 수소와 헬륨의 밀도가 균일하지 못하다 그랬어. 어느 한쪽에 몰려있게 된다고 했었던 거지, 그지? 몰려있게 되면은 얘네들이 중력이 세져서 이런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가스구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구름 다음에 점점 더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성운이었고, 성운. 그 성운 속에서, 이런 성운 속에서 여러 개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졌더라 했던 겁니다. 원시별. 이 원시별이 약 몇만 켈빈 이상이 되면,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여기에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었던 거야. 그 폭발로 인해서 빛도 만들어지고, 별로서의 일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가 여기 쭉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별이 되면서 별의 일생을 시작을 하게 됐어. 이러면서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했냐면은 수소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무슨 핵이 만들어져? 헬륨의 핵이 만들어졌던 거야.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었고,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게 탄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만한 별,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작은 별이라 했었어. 태양같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 근데 이런 헬륨 핵융합 반응은 별의 온도가 몇억 켈빈이 됐을 때, 1억 켈빈 정도 됐을 때 일어난다고 했던 거고, 태양보다 약 10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산소 핵융합, 탄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난다고 했던 거지, 그지? 근데 결국에 만들어지는 거는 뭐였습니까? 철이었습니다. 철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로 F,
2라고 쓴다고 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이었더라.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정리 안 되면은, 한번 총정리 한번 안 한 거지, 그지? 여러분들끼리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뭘 배웠는지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이요. 자, 교과서로는 25쪽입니다. 자, 25쪽부터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철 같은 경우, 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했었던 거지, 그지? 안정적이게 되면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거야. 대신에 별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부를 중심으로 이쪽을 중심으로 무너진다고 했어. 무너지면서 폭발을 하더라. 그래서 무너지는 걸 예쁘게 표현하면 붕괴라고 말을 하고요. 붕괴 이후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폭발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던 거냐면은 초신성 폭발이라 불렀었던 거야. 다시요. 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대신 별이 붕괴되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폭발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받은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PB, 납이었습니다. AU, 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지? 납? 금, 그 다음에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U 이렇게 썼던 거지, 그치? 그래서 금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만들어졌던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도 폭발로 인해서 우주 공간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 그 다음에 가벼운 원소들, 그 다음에 성운이 부서지면서 생긴 먼지들, 찌꺼기들, 잔해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태양계나 여러 행성들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폭발로 인해서 방출된 것들이 얘네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된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26쪽이요. 자, 26쪽에 밑에 그림 1-12는 잘 봐두십시오.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방출된 가스와 먼지들이 처음에 뭘 형성했던 거냐면 성운을 형성을 했더라. 성운을 형성하는데 그 성운이 수축하면서, 수축이라는 거는 쪼그라드는 거야. 수축의 반대는 확대 혹은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수축되면서 회전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회전을 하면서 온도와 압력을 많이 받게 되니까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게 이렇게 중심에는 구가 있고요. 주위에 이렇게 원반 같은 게 만들어졌었죠, 그지? 그래서 이 구 같은 경우,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걸 보세요. 이 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태양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원반에 있는 잔해들이 부딪히면서 여기에는 지구 같은 행성이 되었더라 배웠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겠지, 그지?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7쪽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니까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 상태라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뜨거운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철과 니켈 같이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는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나 규소 같은 것들은, 가벼운 것들은 멘틀이나 지각을 형성한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 과정들 쭉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28쪽입니다. 28쪽에 우리 헬륨, 구리, 산소, 황, 금, 철의 특성들에 대해서만 동그라미 쳤을 텐데 그거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30쪽입니다. 30쪽과 31쪽 밑에 보시면은 주기율표 나와 있는데 약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은 111가지 정도, 110여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외웠던 거는 20개에서 조금 넘어갔던 거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카카 이렇게 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주기율표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추가로 봤던 게 금속과 비금속 중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수은은 금속인데 액체였던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인 브로민은 액체였던 거, 상온에서 액체였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위에 보시면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나오는데 잘 봐두세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잘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쪽 넘어가서 32쪽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면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1쪽의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17쪽에 있는 원소들이었는데 32쪽과 33쪽에 보시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특성들에 대해서 아마 밑줄 치고 정리를 해두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칼로 자를 정도로 무른 금속이고 그 다음에 모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더라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을 뭐 상온에서도 막 진행을 하더라. 그래서 탄 것처럼 바깥에가 꺼멓다고 했었던 거야. 그 다음에 할로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에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34쪽에 해보기 이것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이용이라고 하면 휴대전화의 배터리에 이용됐던 거는 Li, 리튬이었고 그 다음에 터널 안의 조명에 이용되었던 거는 Na, 나트륨이었고 비료에 이용되었던 거는 칼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충치 예방육 치약에 쓰였던 거는 F, 플로린 그 다음에 수영장의 소독제에는 염소, 그 다음에 상처 소독약에는 아이오딘이 쓰였더라. 이런 거 34쪽에 나와 있는 것들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4쪽에 우리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렇게 정리했던 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35쪽 위에 있는 그림 1-17의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의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었더라. 근데 이 핵 안에는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띄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핵 주위를 돌아다니는 애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냐면은 전자라고 불렀었지요. 전자. 근데 여기에서 양성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2개야. 그럼 전자도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뿔마 하나씩 지우게 되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전기를 띈다 안 띈다? 안 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더라? 중성이더라 했던 거야. 전기적으로 중성. 근데 이 양성자의 개수가 뭘 얘기를 했다고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를 뜻했더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양성자가 2개니까 몇 번인 원소? 2번인 원소. 얘는 헬륨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헬륨의 구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35쪽의 밑에 수소, 탄소, 마그네슘의 원자들의 이제 구조들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원소들의 주기성이더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려봤던 게 뭐 리튬도 있고요,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어. 근데 리튬은 몇 번이었냐면 리니까 3번이었고 나트륨은 11번, 그 다음에 칼륨은 19번이었더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냐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였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 있을 수 있어? 2개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총 8개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지, 그지? 이렇게 원래는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이상하니까 우리가 요거만 이렇게 그렸던 거잖아, 그지? 이렇게 원을 4분했다 해서 얘를 4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4분원. 그래서 4분원의 형태로 그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더라 보게 되는데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이었고 몇 쪽에 있는 원소들이었냐면은 1쪽에 있는 원소들이었어. 근데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다 성질이 비슷했지, 그지? 비슷한 이유는 뭐였더라? 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같은 쪽의 원소들의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뭐 때문이더라?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36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해보기 잘 봐두시고 아마 밑에 밑줄 쳐놓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9쪽이요. 자, 39쪽에 보시면 이제 뭐 비활성 기체 18쪽에 있는 원소들이 나오는데 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을
꽉 채웠다고 했던 거야. 꽉 채우게 되면은 안정되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근데 다른 원소들은 전자껍질을 꽉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애랑 결합을 하면서 전자껍질을 꽉 채운다고 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40쪽에 결합의 종류,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하기 전에 우리는 이온에 대해서 했었어.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이 됐었니?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됐었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됐었는데 이 양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얘를 끌어잡아서 당기더라, 결합을 하더라 했던 게 이온 결합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 아마 우리 수업 때 쭉 했던 거 있을 거야. 그 얘들을 잘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를 해서 내 전자 껍질을 꽉 채우는 거였지, 그지? 내 전자 네 거에, 그럼 네 것도 내 거 하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은 물이 있었더라 했던 거고, 우리가 봐두셔야 될 게 43쪽부터 몇 쪽까지였냐면은 47쪽까지 43쪽부터 47쪽까지 어떤 물질이 공유결합을 한 물질인지, 어떤 물질이 이온결합을 한 물질인지 쭉 적어 놓은 게 있을 거야. 43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45, 46, 47쪽에도 쭉 있는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어디 또 봐두시냐면 48쪽이요. 자, 48쪽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보기 별표 한 20개 정도 쳤었나? 또 안 쳐놨으면 꼭 쳐놓으세요. 그래서 소금과 설탕의 성질 비교였는데 얘를 이제 뭐 고체 소금, 고체 설탕에 간이전기 전도계를 꽂았을 때 간이전기 전도계가 뭐였냐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볼 수 있는 기계였지, 그지? 그래서 고체에다 꽂았을 때는 소금과 설탕에 모두 전기가 흐르지 않았어요. 근데 소금을 온도를 높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거나 혹은 수용액 자체가 물에 녹은 거니까 소금물이겠지, 그지?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액체일 때 혹은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흘렀더라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어. 왜 안 흘렀냐?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한 물질이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을 한 이온들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꽂았을 때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흐르지 않았던 거고, 반대로 이온 결합을 한 소금,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게 되면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했는데, 이런 전기를 띠는 것들의 이동을 전류가 흐른다고 표현을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한 물질들은 액체 상태일 때 혹은 수용액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공유 결합을 한 물질들은 뭐 상태가 어떻든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를 비교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48쪽과 49쪽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1쪽, 52쪽, 53쪽에 우리 풀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잘 봐두시고,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 1단원 끝냈어요. 아마 소 1단원이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소 2단원 정리할 때는 굉장히 빨리 정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인 즉슨 소 1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공부를 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났으면은 모를 수도 있어. 그게 사람의 기억력이야. 그러니까 다 까먹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요거 보는 기점으로 1주나 2주 남았을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잘 정리를 해두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